제3강 금리 사이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경영자들이 정말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예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건데요. 금리란 게 뭐냐? 금리는 쉽게 말하면 바로 돈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정의에는 제가 돈의 가격이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어려운 얘기를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바로 금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리 시기에는 우리가 M2 통화량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금리 시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구매력이 강력해지죠. 금리가 2% 3%일 때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저금리 시기에는 그만큼 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진다, 현금의 힘이 약해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곧 금리가 높아질수록 현금의 힘이 강력해지고 금리가 낮을수록 현금의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금리는 현금의 구매력, 현금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고 척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된다, 고금리 시기에는 중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 금리는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력이 뭔지 아시죠?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돼 버리면 자산의 가격이 하락해요. 밑으로 쿡 주저앉게 되고요. 중력이 강력해지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진다, 인하가 되면은 중력이 약화돼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끼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시장, 투자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경영 모드를 변경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투자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여러분 뭐냐면 실제로 기업의 가치예요. 기업의 가치가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높아질 때 낮아질 때 주가, 즉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중력 이야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표예요. 이 앞에는 보지 않을 거고요.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만 우리가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시기에는 금리가 어땠어요? 우상향했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21년부터 22년까지 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고 보니까 0.5%여서 기준금리가 3.5%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M2 통화량,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M2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었죠. 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3.5%까지 크게 올렸는데 이상하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다이빙 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 코덱스 200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200대 기업을 모아놓은 ETF 상품인데요. 왜 200대 기업을 전체 기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걸 써서요. 시총이 큰 친구들일수록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반도체 주식들이 우리나라 1, 2위 시가총액이거든요.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여전히. 그래서 이 200대 기업만 우리가 그 ETF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금리는 급격하게 올랐는데 요 시기잖아요. 2021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본다면, 물론 이때는 이제 올라가기는 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요 시기를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주가 지지부진하죠. 떨어져가지고 저금리 시기 최정점을 찍고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면서 슬슬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은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움직인다. 정반대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고금리 시기에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번 볼까요?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지금 요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요때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93,000원 그 사건이에요. 주가가 93,000원이었다가 49,000원까지 수직 낙하해 버렸죠. 요 시기에 거의 마이너스 50% 주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즉 기업의 가치가 마이너스 50% 훼손이 돼 버린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기도 해요. 이 시기에는, 고금리 시기에는 기업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따 뒤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훼손된다.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반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2022때부터 네, 뭐 2024년 뭐 요때까지만 한번 볼까요? 금리가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0.5에서 얘들은 거의 5.5까지 올려요. 예, 우리나라 3.5에서 끝나는데 엄청나게 금리를 상승시켜 버렸고요. 마찬가지로 요때 시기를 보면 여기서 정점을 찍고 얘가 이제 저금리 시기였고요. 요때부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ETF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최정점이 4,500에서 밑에 점에서 보면은 3,500 언저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1000포인트 돼버린 거야. 마이너스 1000포인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가치가 훼손되게 됩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ML 홀딩스 뭐 유럽 기업이긴 하지만 이 친구도 보면 똑같아요. 예, 요때부터 요때까지 보세요. 그렇죠? 주가 떨어지죠? 거의 마이너스 50% 나거든요. 여기도 지금 800불까지 올랐다가 400불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금리가 높은 시절에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기업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NPV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0을 투자했으면 100 이상의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고금리 시기에는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사이클을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고 알아두시는 게 경영 전략을 짜고 자본 배분을 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금리와 주가는 무슨 관계다? 정반대, 어렵게 역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고금리 시기에는 이렇게 기업들의 매출이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지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융 비용이 폭증하게 됩니다. 금융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우리 현금 100%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상환을 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금융 비용이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변동 금리가 많기 때문에 같이 폭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뒤에 데이터를 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실물 경기가 실제로 침체가 돼요. 기업이 이 시기에 고금리 시기에 돈을 못 벌게 되다 보니까 투자도 줄이게 되고 그만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기업이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또 인센티브가 줄어들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게 경기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고금리 시기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축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보다도 더 저렴하게 기업이 거래가 돼요. 네, 그래서 고금리 시기에는 M&A 하기가 굉장히 좋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레버리지 비용이 폭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실질적인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한독제약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2019년하고 2020년도는 아직은 금리가 낮은 편이죠. 한번 볼까요? 이게 104억이에요. 뒤에가 이제 1000원 단위로 상량이 돼 있기 때문에 104억 정도 금융비용이 원래 측정이 되고 있었다. 저금리 시기에는. 1년 뒤에는 50억 정도 늘렸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2021년부터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022년, 2023년 3년 만에 이 금융 비용이 얼마나 폭증을 하게 되냐.
무려 323억으로 오르게 됩니다. 원래 104억밖에 안 들었던 금융비용이 323억으로 폭증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레버리지 비용을 많이 폭증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예. 매출이 오를지라도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의 실제 매출과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소비 및 기업이 투자가 위축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에 돈이 안 돌고 기업이 이렇게 이제 자본 조달 비용도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하려면 보통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공장을 세우든 뭐 기업을 인수하든 다 대출을 끼고 보통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게 다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위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늘려야 생산품을 늘리는데 이 생산품을 더 생산하지도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되고 순이익이 훼손되다 보니까 피 같은 우리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23년도 8월 24일 날 이런 기사가 났어요. 가처분 소득이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우리가 수입을 얻으면 가처분,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라고 해서 소비 가능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비 가능한 돈이 최대폭으로 감소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금리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인센티브를 많이 못 받으니까 소비를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면은 마찬가지로 또 누구한테 피해가 가요? 예, 기업한테 피해가 가요. 기업이 물건을 열심히 찍어냈는데 기업이 매출을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노동자들이 임금이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죠. 생각보다 구조조정이 많이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악순환 때문에 이 고금리 시기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경제는 좋다 안 좋다? 굉장히 안 좋다. 기업들이 안 좋으니까. 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금리 시기가 기업들이 이제 바라는 굉장히 성장하기 좋은 시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고금리 시기에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굉장히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채권도 안전자산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 11일 아마 이때가 3.5%를 막 달성했을 때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한국은행이 동결할 거예요 라고 이런 시그널을 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채권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20조나 사렸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고요. 채권은 여러분이 국가나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채권을 샀으면 100만 원을 기업이나 국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에요. 물론 위험한 상품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평가가 일어납니다. 저평가. 자, 저평가라는 거는 버블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주가가 버블이 꼈다라고 말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 두쫑쿠 우리가 예를 또 들어보면 두쫑쿠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이렇게 트렌드를 열풍을 타다 보니까 버블이 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물론 쿠키 하나에 6,500원이나 하겠어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버블이 낀 거지만 저평가는 실제로 어떤 의미냐? 원래 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M&A가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라면 언제 이걸 시도하겠어요? 고금리 시기에 시도를 하겠죠. 현금을 저금리 시기에 미리 쌓아둬야 되죠. 그래서 고금리 시기가 자본 배분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금리 사이클을 굉장히 잘 정리해 두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코스톨란이라는 분인데 달걀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금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때 이 약간 밝은 부분이 뭐냐?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고요. 요 진한 국면이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이 B3부터 조금씩 이제 금리가 상승해요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B2에서 점점 이제 그게 격해지다가 B1에서 이제 고금리가 최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A1에 와서는 이제 금리 조금씩 하락합시다. 경제 너무 어렵네요.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주식 부동산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좀 쉽게 금리 사이클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침체기부터 1국면이 시작입니다. 예, 이 6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게 금리 사이클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침체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2024년 후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3.5%였죠.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서 저평가되는 자산들이 속출했어요. 그때는 부동산도 저렴했고 기업들 가치인 주가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부터 조금씩 금리 인하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주가나 이제 가격들, 자산의 가격들이 서서히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확장기가 돼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승량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확장기를 건너뛰고 바로 과열기로 들어섰다. 금리 인하기 여기가 거품 붕괴 전조 여기가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요. 요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품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요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이제 고금리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리 사이클 시기에 요 금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왜냐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금리가 낮은 수준, 높은 수준에 따라서 경영 모두도 좀 온오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때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고금리 시기가 먼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금리 시기 때는 뭐라고 했어요? 기업들의 가치가 저렴해진다 했잖아요. 저평가 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대기업들, 현금이 많았던 기업들은 이 고금리 시기에 알짜배기 기업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럴 때 CEO들은 이런 세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합병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부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볼트온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장사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저렴해지는 고금리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해서요. 주식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업을 사고 파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죠. 이제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너무 높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그 현금의 재발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ER이 낮을 때 보통 고금리 시기가 주식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하는 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한다면 요때 당시에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채권 상품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금금리가 높으니까 요때는 예금을 하시거나 채권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저금리 시기에는 어떡하냐? 쉽게 말하면 저금리 시기에는요 현금 확보에 힘을 쓰셔야 돼요. 자산을 매각할 수 있죠.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업이 버블이 끼게 된 거.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싸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사주를 시장에 내보내면은 그 돈으로 자금 조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자산 매각이나 여러분 주식 자사주 매입했던 거를 이때 풀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금을 조달해 놓고 그 다음에 고금리 시기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M&A라던가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아니면 배당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업 가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현금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본 배분을 배운 CEO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런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현금을 준비한다, 현금을 만든다, 현금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 자체가 없는 CEO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은 기업들도요. 이런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자금을 잘 활용해 두시면 고금리 시기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다른 사업장을 인수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크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항상 매출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투자를 해서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금리 사이클을 자본 배분 교육을 통해서 배워두시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CEO들보다 보다 압도적인 경영 성과를 여러분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시기에는 막 유동성이 올라가지고 주식도 굉장히 비싸지고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비싸지니까 이 시기에는 뭔가를 쇼핑하기보다는 이왕이면은 파는 행위를 하는 게 좋다. 반대로 겨울에는 사는 쇼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고금리 때 삼성전자 기사 보신지 모르겠지만
역대급으로 현금 쌓아놨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여러분 기사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 이 삼성전자가 금리 사이클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2008년,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해서 미국발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던 시기이고요. 이때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고, 심지어 2008년도에는 굉장히 고금리여서 그때 금리가 5.25%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이 클레어 보야트 뭐 이런 회사들하고도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 아미카라는 회사, 이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합작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집행을 해요. 자본 배분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남들은 이때 와 큰일 나가지고 현금 없어서 어떡하냐 뱅크론 일어나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그동안 이 금고에 쌓았던 돈들을 막 풀어헤쳐가지고 이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합작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반도체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이 회사가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6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인수하려고 했답니다. 물론 이제 반대가 부딪혀가지고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돈이 얼마 있었냐면 10조라는 엄청난 돈을 쌓아놨어요. 10조 총알을 장전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이런 시기에 인수를 하거나 합작을 해가지고 본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였다. 삼성전자가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걸 잘해요. 그래서 1등 기업이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본 배분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내 회사가 작은 기업이든 상관없이 자본 배분 훈련을 여러분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규모가 작아지든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현금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저희가 이제 금리 사이클 자가 진단표라는 걸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금리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코스탈리니의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자가 진단표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서 경영 전략을 짜실 때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언제는 현금을 확보해 두고 언제는 열심히 쇼핑을 하고 하는 다양한 전략적인 선택지를 여러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금리를 여러분 잘 활용만 하시면 우리 기업의 생존율도 올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경영자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로 여러분 해나가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3강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4강에서 기업 분석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